정말 이 산맥이 기가 막힙니다. 저 뒤에 구름 뒤에 한라산에서 주변 오름까지 이 뷰가 참. 안녕하십니까. 박건호의 의료 한방입니다. 한방 여러분들 안녕히 계셨나요? 이번부터는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 항암제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C라고 불리는 이 약제에 대해서 다소 생소하게 이제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요. 실은 지난번 항암치료 총론에서 항암제의 5가지 분류를 말씀드리면서 이 ADC 항암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요. 당시에 이 ADC 항암제는 표적 항암제의 두 종류 중에 모노크로날 안티바디와 사이토톡식 케모세라피를 병합한 약제다라고 짧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걸 구조로 간략히 말씀을 드린다면 이러한 모노크로날 안티바디라고 할 수 있는 이 백본에 이 사이토톡식 케모세라피의 약제인 페이로드를 링커라는 패스웨이를 통해서 부착한 항암제라고 하겠습니다. 이 ADC 항암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메커니즘과 키 컴포넌트 위주의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ADC가 주로 쓰이는 암종이 현재로서는 뭐 브레스트 캔서나 일부 렁 캔서 같은 데서 시도되어지고 있고, 하지만 주로는 유로세리알 셀 카시노마에서 이제 쓰여지고 있고, 또 제가 유로세리알 카시노마의 비교적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진료해 왔고 연구해 왔고 했기 때문에 이 유로세리알 셀 카시노마에서 쓰여지고 있는 현재의 주요 약제들의 근거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DC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그러한 도전해야 할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들, 가능성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번 콘텐츠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ADC의 인트로덕션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이제 메커니즘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대부분 우리 임상 의사들에 있어서는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이제 많은데요. 그렇지만 최소한 이 새로운 약제에 대한 기본 원리라든가 기본 구성, 그리고 그로 인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한계, 그리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까지 생각해야 된다면 그래도 최소한의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임상 의사의 시각에서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조금은 더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ADC의 이제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ADC는 이제 이러한 구조물을 갖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안티바디라고 했던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전혀 새로울 것이 없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노크로널 안티바디라는 이름으로 이미 현재 항암 치료제로 이제 적용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노크로널 안티바디라는 것은 결국 이제 캔서셀에 갖고 있는 특정 몰레큘, 특정 안티젠에 대해서 이 안티바디가 특정하게 이제 반응할 수 있는 안티바디를 단일 클론에서 다량으로 이제 생산해서 이제 항암제로 적용하는 약제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생성된 이제 모노크로널 안티바디가 예를 들어 허투를 타겟으로 하는 트라스투마브라는 항암제라고 한다면, 이 허투를 왜 세포 바깥에서 이제 블록을 해서 허투에 의한 세포의 성장 프로세스를 방해해서 세포의 성장을 방해한다던가, 혹은 이 안티젠과 안티바디가 붙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셀룰라 사이토톡시티, 면역 세포들에 의한 그런 것들이 유발된다던가, 혹은 이 자체로 인해서 주변 컴플리먼트들이 활성화되면서 또 사이토톡시티를 갖는다라고 해서 이미 모노크로널 안티바디는 항암제 하나로 이제 치료되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모노크로널 안티바디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페이로드라는 사이토톡식 케모세라피를 링커를 통해서 이제 붙였다고 하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이제 모노크로널 안티바디보다는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의 액션 메커니즘을 ADC는 이제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 이 ADC를
혈관을 통해서 약물이 주입이 되면 크게 생각하면 혈관 안에서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지다가 이것이 이제 캔서셀을 찾아가면 그 안에서는 이 항암세포, 항암제를 잘 분리해서 이제 배출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제 그러한 개념으로 크게 이해를 하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제가 들어가서 그 약제가 그 안티 특정 암세포의 안티젠에 반응을 보여 여기에 이제 튜머 셀에 바인딩을 하게 되면 단순히 이제 바인딩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름 어떤 액티브한 프로세스라고 할 수도 있는 인터널리제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포 안에 들어온 약제는 이 시점부터는 안티바디 이 링커가 분해가 되면서 이 페이로드가 분리되어서 이 페이로드에 의한 사이토톡시티를 이제 가져야 되는 시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암세포의 에이팝토시스를 유도하는 그런 기전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분리된 페이로드는 비교적 하이드로포빅한 성격을 갖는데요. 이 모노크로널 안티바디 자체는 하이드로필릭해서 이 안에서는 이제 안정적이고 또 세포막에 도달해서도 세포막을 쉽게 통과하지 못하고 이 안티젠 안티바디 결합 후에 인터널리제이션의 과정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지만 이 페이로드 자체는 보통은 하이드로포빅해서 이 안에서 암세포를 죽이기도 하고 이 세포막을 통해서 쉽게 빠져나가서 주변 암세포에 또 쉽게 침범을 해서 여기를 또 사멸시키는 바이스탠더 이펙트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안티바디이기 때문에 이 안티젠 안티바디 리액션에 의해서 모노크로널 안티바디에서 보였던 동일한 효과, 즉 안티젠 안티바디 반응에 의해서 여러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되어서 셀룰라 사이토톡시티를 갖거나 혹은 주변 컴플리먼트를 활성시켜서 또 사이토톡시를 갖는 그런 ADC 메디에이티드 이뮨 리스폰스가 세 번째 기전이라고 하겠고요. 이러한 기전이 이 복잡한 구조만큼이나 다면적으로 역할을 해서 항암 치료의 효과를 조금 더 증가시키는 그러한 기전이 이 ADC의 주요 메커니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ADC는 모노크로널 안티바디가 갖고 있는 이에 반응하는 즉 주로 이제 암세포겠는데요. 암세포의 특정 몰레큘에 반응하는 데 찾아 들어가는 그런 이제 셀렉티버티를 가짐과 동시에 모노크로널 안티바디가 갖지 못한 사이토톡식 페이로드를 붙여서 도달하기 때문에 그 어떤 치명적인 역할은 더 증가하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갖는 약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농도가 조금 더 낮은 농도에서도 이 집중적으로 암세포 주변에 존재하기 때문에 효과를 더 발휘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조금 더 과량이 들어가더라도 주로 암세포에만 찾아가기 때문에 이 톨러러블한 도주도 높아짐으로써 쉽게 말하면 이제 세라피틱 윈도우가 넓어지는 그것이 이제 좋은 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장점을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이제 생각해서 뭐 바이올로직 미사일이다, 뭐 매직 블렛이다 등등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최근에 이제 매우 각광을 받고 있는 항암제의 종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마어마한 셀렉티비티를 갖냐? 사실 암세포에 도달하는 이 ADC의 약제는 현재까지 뭐 1, 2% 미만인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또 효과적으로 페이로드가 분리되는 경우는 0.1% 정도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매우 적은 양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한다면 그동안 그 정도의 셀렉티비티도 없이 혈관으로 주입된 항암제가 그냥 우리 몸의 전신에 모든 세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제 그러한 것이 나름 이제 획기적인 변화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ADC 항암제를 말씀드리기 앞서 이 시점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를 한번 우리 항암제의 발전의 역사를 통해서 한번 잠깐 예를 들어 설명해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항암제가 이제 개발이 되면 크게 이제 각광을 받는데요.
이어서 인제 그런 어떤 독성이나 한계들이 드러나면 이것이 인제 아주 또 이제 멀리하게 돼서 이제 외면하는 시점이 발생할 수게 됩니다. 그랬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할을 보인다.'라는 식의 이제 롤을 찾게 되는데요. 거의 모든 항암제들의 종류들이 이런 과정을 겪지 않을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해 봤고요. 하지만 인제 이런 것은 인제 여담이지만 사실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코스를 갖는 경우도 이제 많은 것 같고요. 제가 최근 보면 주식도 처음에 이렇게 열광하다가 멀리했다가 그 내재적인 가치를 찾아가는 그런 게 있어서 이제 '비슷하지 않나.'라는 인제 저의 짧은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이렇게 하나의 종류의 약제가 이렇게 보인다고 하면 또 다른 약제가 또 개발돼서 이렇게 효과를 찾고요. 또 다른 약제가 개발돼서 이렇게 효과를 찾는데요. 뭐 크게 예를 한번 들어 본다면 거의 이제 7, 8, 90 년대까지 했던 사이토토식 케모 세라피가 이런 과정을 겪었다고 하면 이제 90 년대 말부터 2000 년대에 인제 표적 항암제라고 부르는 타겟티드 에이전트 이런 과정을 겪었고 그 뒤로 인제 2010 년도 정도 해서 이뮤노세라피가 인제 그런 역할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뒤로 나타난 게 이제 ADC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제 ADC는 아직 이런 모든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기는 어렵고 지금은 인제 막 각광을 받고 있는 요 시점이라고 인제 생각을 되고요. 그래서 학회나 그런 데 가 보면 거의 어떤 세션이나 포스터를 특히 인제 ADC가 개발된 암종에 있어서는 거의 도배하다시피 인제 하고 있어서 조만간 이제 '폭발적으로 이 관심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인제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려서 이런 이유로 이것을 지금쯤 한번 다룬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단순히 인제 관심만 증가되는 게 아니라 실제 프랙티스 영역으로 몇 가지 약들은 인제 적용되어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또 아주 그렇다고 이제 멀리 있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조금은 저의 이 유튜브의 취지는 1년 뒤, 2년 뒤에도 들어도 의미 있을 법한 클래식한 내용을 다루는 게 이제 저의 계획이었는데요. 그런 클래식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금 이른 시점에 ADC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처럼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ADC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ADC의 구성 컴포넌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DC의 구성 컴포넌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백본이 되는 이제 모노클로날 안티바디가 되겠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세포마다 특정 혹은 많이 발현된 이제 몰레큘이 있을 수 있고 그 몰레큘을 세포 바깥에서 블록하는 게 이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고요. 세포 안쪽에서 블록을 하는 게 이제 티로신 카이나즈 이니비터인데 그런 이제 세포 바깥에서 하는 이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를 기본으로 해서 하는 약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는 ADC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특성들을 이제 갖도록 유도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안티바디가 반응하는 이 부위에서의 인제 안티젠들이 기본적으로 튜머셀에만 이제 존재하고 가급적이면 정상 세포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낮게 존재해야만 암세포만 이제 찾아 들어간다는 그 역할을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으니까 인제 그런 것이 하나 있겠고요. 그다음으로는 이 ADC의 링커를 통해 페이로드가 결합된 이 ADC라는 약제는 이 블러드 서큘레이션 안에서는 이제 안정적으로 존재를 해야 되고요. 이제 암세포에 들어가서는 이제 분리되어서 페이로드가 인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제 블러드 서큘레이션 안에서는 이제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고 그래서 인제 가장 중요한 것은 immunogenicity 가 인제 낮은 것들이 인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모노클로널 안티바디에서 이슈가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과거에 바이오 엔지니어링 기술이 충분치 않을 때는 이제 마우스의 B셀에서 인제 어떤 특정 안티젠에 반응할 수 있는 안티바디를 마우스 안티바디를 했는데 이러니까 인제 과민 반응도 아무래도 이물질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과민 반응 같은 게 주입하면서 많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이 블러드 서큘레이션 안에서 이 약제가 제거되어지는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충분히 효과적이지 못했는데요. 그 뒤에 인제 이 안티젠과 붙는 이 팹 프래그먼트라는
이 부분만 마우스를 이용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휴머나이즈 모델을 쓴 이제 키메릭 안티바디를 사용해서 어떤 부작용은 좀 덜하고 또 이 안티바디와 관련된 여러 이뮨 메디에이티드 리스폰스는 더 효과적으로 잘 활성화시키는 이제 그런 시도가 있었고 그 뒤로는 이제 fully humanized 안티바디가 적용되어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ADC에 있어서도 더 나아가서 이 프레그먼트 안티젠 바인딩 사이트만 딱 떼어내서 여기다가 페이로드를 붙여서 ADC를 개발했을 때 블러드 서큘레이션 안에서 좀 더 안정적이고 인터널라이제이션이 잘 된다는 이제 그런 연구들이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백 프래그먼트를 이용해서 ADC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름 이 안티젠 안티바디 리액션이 일어난 다음에 나름 역동적인 인터널리제이션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얼마나 또 효과적으로 발휘되느냐가 이 중요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의 하나의 그 ADC 효과를 위한 중요한 특성, 갖춰야 될 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페이로드와 안티바디를 이어주는 링커라는 구조물이 있고요. 간단하지만 이 ADC에서는 나름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 서큘레이션 안에서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타겟 사이트에 도달해서는 페이로드를 잘 분리해내야 되는 그것이 이제 아이디어라는 링커고요. 또 이 링커가 약간 이 ADC를 이렇게 막 어그리게이션 시켜서 서큘레이션 내에서 다른 방식으로 제거되게 되는 그런 그런 어떤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이 이제 최소화되는 약이 이제 아이디어라는 링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링커의 이제 큰 게 두 가지 분류는 아예 그 이 페이로드만 딱 때려내는 이제 클리버블 링커가 있고요. 또 링커가랑 페이로드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일부 이 안티바디의 아미노 액시드가 함께 떨어져 나오는 넌 클리버블 링커로 이제 크게 나뉘어지는데요. 그렇지만 이 클리버블 링커가 좀 더 이제 하이드로포비시티를 유지를 해서 바이스탠드 이펙트도 크고 여러 가지 사이토톡시시티의 효과도 크다고 해서 대부분은 현재는 이제 클리버블 링커로 개발되어지고 있고요. 과거 일부 약제들에서만 이제 넌 클리버블 링커로 이제 적용되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리버블 링커는 어떤 기전으로 이 페이로드를 분리하는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이 결국에는 이 서큘레이션 안에서의 환경과 캔서셀 안에서의 환경이 달라지는 것을 이용해서 서큘레이션 안에서는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캔서셀 안에서는 이제 분리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방식을 택하게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택한 방식이 이제 케미컬한 방법으로 이제 엑스더티가 캔서셀에서는 좀 더 높다는 특성을 이용해서 로우 pH 즉 엑스더티가 높은 상태에서는 분리가 되는 이제 그런 링커 케미컬 링커가 한 종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는 이제 글루타티온이라는 물질이 캔서셀에서 이제 매우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캔서셀 환경에서 이제 분리가 되는 이제 리듀서브나 링커가 이제 있겠고요. 다만 이런 엑스더티를 이용한 로우 pH를 이용한 케미컬 링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블러드 서큘레이션 안에서도 아터리냐 베인에 따라서 좀 엑스더티가 달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아주 특징적으로 캔서셀 환경에서만 작용한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서 주로는 이제 혈액암에서만 이제 주로 적용되어지고 있고요. 솔리드 튜머에서는 이제 크게 적용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엔자임을 이용한 클리버블 링커가 있는데요. 이것은 캔서셀 같은 세포 안에 라이조존 안에 있는 프로테아제 같은 엔자임에 의해서 여기서 분리를 해서 페이로드가 이제 분리되는 방식이 되겠고요. 베도틴 같은 디펩타이드 링커라든가 혹은 테트라펩타이드 링커 등이 있고 현재 개발되고 있는 ADC의 대부분은 이 엔자임을 이용한 클리버블 링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페이로드라는 이제 일종의 이제 항암제인데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포텐시가 높은 항암제가 이제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드럭 투 안티바디 레이쇼라고 그래서 이 안티바디 하나당 붙는 이제 이 드럭의 개수를 표현하는 이제 DAR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많으면 좋은 게 아니라 일정하게 붙는 게 중요한데요. 너무 많이 붙으면 이 페이로드는 하이드로포빅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라면은 또 이 ADC끼리 잘 엉겨 붙어서 또 제거되고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또 너무 하나는 어떤 동일한 약제 안에서도 어떤 경우는 이 페이로드 하나도 안 붙고 어떤 경우는 뭐 8개씩 붙고 그러면 이제 PK, PD를 안정적으로 예측해서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독성이나 그런 데도 노출되기 쉬워서 안정적인 DAR을 갖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겠고요. 또 이제 하이드로포빅하다고 했는데 이 하이드로포비시티 역시 너무 하이드로포비시티가 낮아도 그 세포막을 뚫고 나가서 주변 바이스탠드 이펙트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하이드로포비시티가 또 너무 높으면 또 엉겨붙게 하는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어서 그걸 적절하게 이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이것은 하나의 구성물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이 컨주게이션 프로세스라고 해서 이 페이로드 링커를 이 안티바디에 이제 이 붙이는 이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과정이 과거에는 이 안티바디에 있는 이 라이신이 랜덤하게 여기에 이제 뭐 붙냐 안 붙냐를 따져서 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요. 그럼으로써 과거에 보면은 하나의 동일한 약제지만 어떤 그 약제 안에서도 어떤 약은 하나도 안 붙고 어떤 약은 뭐 3개 붙고 어떤 약 6개 붙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하기 어렵게 아주 여러 가지가 이제 호모지니어스하지 않게 됐는데요. 최근의 약제들은 이 어떤 내추럴한 아미노 액시드가 아니라 넌 내추럴한 주로 이제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 액시드를 일부 심어서 필요에 따라 거기에 이제 붙여서 이 예에서 보이는 것처럼 대부분의 약제가 딱 2개만 붙는다던가 대부분의 약제가 딱 4개만 붙는다던가 하는 식으로 조금 더 이 DAR을 일정하게 가져가는 방식의 이제 컨주게이션 프로세스가 이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주게이션 방법은 호모제니어스한 DAR을 유지하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약이고 따라서 이 호모제니어스한 DAR을 통해서 어떤 안정성이나 세이프티 혹은 효과 등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예측해서 적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프로세스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 이제 어떤 ADC의 개발의 과정에서 퍼스트 제너레이션, 세컨 제너레이션, 서드 제너레이션에서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제 설명을 들으셨다면 왜 이게 퍼스트 제너레이션이고 왜 이게 세컨 제너레이션, 이게 서드 제너레이션이라는 걸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퍼스트 제너레이션 안티바디는 과거에 이제 마우스 오리진의 모노클론 안티바디를 썼다면 세컨 제너레이션은 휴머나이즈, 서드 제너레이션은 아니고 풀리 휴머나이즈나 아니면 프래그먼트에다가 아예 그냥 붙이는 방식의 그런 안티바디를 이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링커도 과거에 이제 언스테이블했지만 지금은 이제 서큘레이션 안에서는 매우 스테이블하게 그러면서 타겟에 가서는 잘 분비되는 그런 링커들이 이제 막 개발되고 있고 페이로드는 당연히 이제 포텐시가 높은 것으로 또 컨주게이션 메소드는 과거엔 이제 랜덤라이션에서 DAR이 아예 조절해서 컨트롤을 하지 않아서 0개 붙었다, 8개 붙었다 막 그랬는데 세컨 제네레이션은 뭐 4개에서 8개. 최근에는 이제 2개에서 4개 등 비교적 호모지니어스하게 예측할 수 있는 DAR을 유지한다라는 것이 이런 서드 제너레이션의 이제 ADC라고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다 이제 특허들이 있고 다 기술이 개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쭉 본다면 아마 포스 제너레이션은 더 어떻게 갈 것인가 라고 이제 우리가 사실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만큼이나 아주 예민한 약제이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관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씩만 그 보완을 해서 새롭게 좀 발전된 형태의 약제를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약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DC의 이제 개발과 어프로벌의 그동안의 역사를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모든 ADC 리뷰 아티클을 읽으면 항상 이 폴 엔리크라는 이분이 등장을 하는데요. 뭐 이분이 그 약제를 뭐 개발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이제 컨셉을 이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컨셉이 특별한 건 아니고 아마 병리학자 같으신데요. 어떤 그 패솔로지를 보면 캔서 셀에서는 특정 염색이 되고 그것은 특정 몰레큘이 있다는 거고 그 특정 몰레큘을 찾아가는 약제가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런
매직 블렛이라는 개념의 컨셉을 이제 제안을 했고요. 하지만 이것은 이제 컨셉일 뿐이었고 그것을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뭐 특별한 뭐 어떤 더 이벤트는 없다가 70년대 처음으로 이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를 생산을 이제 시도하게 되었고 그 뒤로 이제 몇 가지 약제를 붙이는 시도와 함께 2000년도에 최초의 ADC 드럭이라고 할 수 있는 젠투주막 오조가마이신이라는 약제가 ALL에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몇 가지 이제 몇몇의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요. 다만 그 뒤로 여러 가지 이제 톡스티가 많이 이제 보고가 되면서 이 약 자체가 이미 페이트한 사이드 이펙트에서 위드드로를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2010년대가 되면서 면역 항암제, 이뮨 면역 항암제와 그다음에 카티라고 하는 이 셀 세라피가 거의 이제 광풍처럼 불면서 2010년대 중반에는 대부분의 제약회사들이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ADC가 쉽게 말하면 이제 뒷전으로 이제 밀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10년대 후반, 2020년대에 가면서 이 면역 항암제의 효과가 사실 이제 많이 높아봐야 한 20% 정도라는 것이 이제 점차 확인이 되면서 좀 이제 관심이 이제 식었고요. 그러면서 이 유로세리알셀에서 이 엠포투맙 베도틴이라는 이 항암제가 나름 이제 임프레시브한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ADC에 대한 이제 관심이 점차 높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약제가 나오고 여러 가지 효과들이 이제 보고되면서 2020년대 이제 중반으로 넘어들면서는 거의 이제 ADC와 관련된 많은 관심과 약제들이 새롭게 개발되고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0년대까지만 별로 없다가 중반에 약간 늘어나는 듯 했지만 다시 이제 관심이 좀 줄어들었다가요. 2020년 이후에는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ADC의 이런 현실임을, 이런 상황임을 아시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ADC와 관련 타겟 안티젠들은 정말 계속해서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거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상이 되고 있고 여기에 이런 다양한 페이로드를 붙이고 또 다양한 링커의 방법이 있고 또 다양한 또 컨주게이션 과정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합되느냐 또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 사실 이제 ADC라는 약제는 매우 이렇게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여지, 그런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DC는 단순한 이제 관심의 정도가 아니라 이제 몇몇 항암제에서는 실제 프랙티스에서의 이제 치료 옵션으로 이제 등장이 되었는데요. 현재까지 이제 10여 개 정도의 약제가 이제 레귤레이터리 FDA를 포함한 그런데 이제 승인을 받았고요. 그중에서 한 절반은 이제 혈액암 쪽이고 절반은 이제 솔리드 튜머 쪽이라고 하겠는데요.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지육 캔서에 주로 집중을 해서 진료와 연구를 해왔고요. 그래서 지육 캔서, 특히나 또 이런 유로세리알 셀 캔서에서 이 ADC가 많은 이제 효과가 증명되어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ADC에 대한 메커니즘과 키 컴포넌트 그리고 타겟 안티젠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은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대부분 이제 ADC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임상 의사들의 이제 뭐 심포지엄 이런 데 가보면 사실은 그냥 이 주요 약제들에 대한 주 연구 결과, 피밸류가 유의했다, 유의하지 않았다 등등의 이제 내용만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이 ADC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예민하게 역할을 하면서 효과를 하는 약이고 그 예민한 부분들을 조금씩 업데이트하면서 앞으로 많은 약제들이 나올 거라서 이 내용들을 저희가 조금은 인지하고 있어야 그런 새로운 약제들이 왔을 때 나왔을 때 아 저건 저렇게 보완한 약이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임상 데이터를 보던가 이제 치료를 해야 더 기억에는 남고 이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말씀드렸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지금까지 ADC의 기전과 주요 컴포넌트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다면
그런 이제 구조식 그런 몰레큘이 실제로 사람의 몸에서 임상 현장에서 어떻게 역할을 발휘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느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두 번째인 메타스타틱 유로세리알 셀 카시노마에서 ADC의 현재의 치료 흐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ADC가 주로 쓰이는 게 지금 주로 증명돼서 쓰이고 있는 게 브레스트, 유로세리알 뭐 이 정도라고가 제일일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 엠포투바 베도틴이 나옴으로써 거의 가장 대표적인 ADC 약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ADC 약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메타스타틱 UC에서 주요 쓰여지고 있는 ADC는 반복해서 나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엠포투맙 베도틴, 넥티포라는 캔서의 안티젠을 타겟으로 하는 엠포투맙 베도틴 줄여서 EV가 있겠고요. 그 외에 현재는 쓰이고 있지 않지만 트롭2라는 타겟을 대상으로 한 사키스투주맙 고비테칸, SG라고 불렸던 이 약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허투를 타겟으로 한 트라스마 엠탄신, TDXD, 디스타마 베도틴 같은 약제들이 현재 유시에서 효과가 컨퍼머티브한 경우도 있고 컨퍼머티브 하지 않지만 주요 페이스 2 연구 등에서 승인이 되어서 쓰여지고 있는 약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UC에서만큼은 현재 이제 이런 ADC가 하나의 스탠다드 오브 케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퍼스트 라인에서까지도 메타스타틱 UC에서 시스플라틴 병합 항암제를 뛰어넘은 최초의 약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EV를 조금 더만 자세히 말씀드리면 넥틴4를 타겟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일반적인 IgG1 안티바디를 백본으로 하고 있고 프로테아제 형식의 클리버블 링커를 사용하고 탁생 계열의 MMA 페이로드를 적용하고 있으며 거의 4대1에 가까운 DAR 레이쇼를 보이는 약제라고 하겠습니다. 즉 이러한 IgG1 백본에 이 페이로드가 4개 정도가 붙는 약제라고 하겠고요. 이렇게 넥틴4에 반응을 해서 인터널리제이션을 해서 사이토톡시시티를 갖는 항암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UC의 메타스타틱 UC의 치료는 이제 붉은색이 보험이 급여가 되는 약이고 이제 푸른색은 이제 허가만 된 약인데요. 퍼스트 라인에서는 아직까지는 플라티늄 베이스드 케모세라피, 젬스타빈 시스플라틴이나 젬스타빈 카보플라틴이 급여하에 위주로 쓰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4번 내지 6번을 한 다음에 SDPR 등이 유지된다면 아벨루맙 스위칭 메인터넌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프로그레션이 된다면 펜브로리즈마로 바꿔서 이제 쓰고 있고요. 서드라인에서는 현재까지 급여되는 항목은 탁센 계열의 항암제인 도세탁셀과 파클리탁셀을 서드라인으로 쓰고 있었고 카보플라틴이나 시스플라틴이 포함된 항암제를 다시 투여하던가 페메트레스나 혹은 FGFR 얼터레이션이 있는 경우는 얼다페디즘을 쓰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엠포투맙이 아직 급여는 아니지만 서드라인 이후로 이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가 된 연구는 EV301이라는 연구입니다. 삼상 연구이고요. 엠포투맙을 쓸지 혹은 이제 일반적인 항암 치료를 쓸지를 환자도 알고 연구자도 아는 오픈 레이블 연구의 멀티센터 연구고요. 이전에 플라티늄 베이스드 케모세라피를 하고 또 PD1, PD2는 면역 항암제를 썼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제 서드라인 세팅의 이제 환자 연구라고 하겠고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오버럴 서바이벌이라고 했고요. 이 새로운 약제인 엠플투마 베도틴이 기존의 약제들에 비해서 사망의 위험도, 해저드 레이셔를 0.75 정도 감소한다면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총계적으로 유의한 상황으로 확인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N수를 608명으로 산정하여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종양내과 이런 연구나 혹은 뭐 의학 연구를 많이 봐온 사람이라면 쉽게 이해가 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부터는 잠깐만이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삼상연군이 하는 것이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거나 그렇지만 좀 명확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어떤 항암제의 개발의 과정은 약제가 개발되면 세포에서 그리고 동물에서 동물 실험으로 인간이 여러 조건들을 다 통제하에 실험을 확인해서 또 효과가 이제 확인이 되면 그것을 이제 인간으로 옮겨서 First in Human Study로 일상 연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일상 연구는 유효성을 평가한다기보다는 약이 어떤 용량이 인간에게 적절한지에 대한 용량을 찾는 안정성과 용량을 확인하는 연구라고 하겠고요. 이 연구에서 이제 적절한 용량이 찾아지면 이상 연구, 페이스 2 연구라고 해서 보통은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로 해서 싱글암으로 하나 어떤 대조군이 없이 싱글암으로 보통은 그 약의 효과를 그 안에서 그냥 확인해 보는 대부분 그 안에서 확인해서 기존에 투여되고 있던 약제들의 효과와 간접적으로 확인해서 유효성을 확인하는 그런 이제 이상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뒤로 이제 수백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3상 연구, 페이스 3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이 연구부터는 그 당시까지의 스탠다드 오브 케어라고 할 수 있는 SOC를 대조군으로 하고 새롭게 확인하고자 하는 약제, 레지먼을 이제 시험군으로 해서 비교하는 연구를 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 연구는 현재의 치료와 비교해서 유의하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한 유효성 확인이 아니라 효과를 컨펌하는 확증적 연구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이 삼상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약제가 이제 승인이 되거나 우리가 이제 임상에서 이제 쓰여지게 되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로 사상, 주로 이제 시판후 조사라고 불리는 페이스 4 연구가 아주 장기적인 효과라든가 혹은 아주 드문 이상 반응 정도를 감시하기 위해서 이제 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을 우리 인간에게 투여되기 전인 전임상 연구라고 해서 말을 하게 되고 이때는 이제 실험이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온도나 사료의 양이나 뭐 어떤 공급되는 수분이나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조정을 해서 조건을 통제해서 이제 진행하는 연구가 되겠고요. 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임상 연구라고 하고 이때부터 실험이 아닌 이제 시험, 시도, 이제 트라이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처럼 모든 조건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 물론 기본적인 뭐 성별이나 그런 거는 조절할 수 있겠지만 그 외의 상황은 당연히 인간을 그렇게 조절할 수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만들어진 가설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연구 과정을 의학적 윤리적으로 절차를 지켜가며 준수하는 것. 그리고 이 만들어진 가설이 정말 인간에게 해도 합당한지에 대해서 뭐 IRB나 여러 기관들에서 이제 뭐 식약처나 여러 기관들에서 이제 감시를 하고 이제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임상 시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환자분들이 임상시험을 권고할 때 우리를 실험 대상으로 여기는 거냐라고 하는데 그때의 실험은 그 사람은 무슨 밥만 먹어야 되고 그런 식의 우리가 하는 건지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의학적 윤리적 절차를 따라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시험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에는 왜 하느냐? 현재 우리의 진료의 환경은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이제 EBM이라고 하는데요. EBM의 에비던스는 뭐냐라는 식의 근거에 대한 이제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그 EBM이 없다고 하면 의사들은 이제 과거에 이제 마술사, 주술사 개념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그 치료가 효과가 있냐, 어떤 근거에서 효과를 얻었냐에 따라 치료했느냐를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이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다만 과연 이런 식의 방식의 연구가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냐? 그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상황은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미래의 예는 좀 예를 들어본다면 아직 뭐 확실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워낙 이런 정보 처리의 양이 늘어나게 되고 AI 등이 이제 빠르게 그거를 이제 의미를 찾고 해결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의 이런 삼상 연구를 한다고 하면 A약과 B약을 비교하고 나머지 뭐 성별이나 뭐 그런 특징적인 거를 이제 잘 이렇게 랜덤을 해서 하는 것이 현재의 연구 방식인데 그런 미래에는 그냥 어떤 약을 복용하고 안 복용하고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산책을 몇 시간 하고 햇빛을 몇 시간 보고 식사를 얼마만큼 뭐 그런 것들을 다 정보를 다 조합을 해서 어떤 것이 합당하신 건가를 확인하는 식의 연구들이 뭐 구글 같은 데서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런 디자인의 개념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효과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것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이 EBM의 시대의 의학에 있어서는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NCCN에서도 보면 첫 번째 이제 언급으로 해서 물론 NCCN이 근거를 바탕으로 계속 가이드라인 업데이트하는 데니까 더 강조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NCCN에서는 최선의 치료는 임상시험에 참여라고 믿는다. 그래서 임상시험이라는 것은 충분한 문헌의 리뷰와 사전 연구를 통해서 합당한 가설을 선택해서 적절한 윤리적 절차하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대조군에 되든 보통 시형군에 되든 어느 쪽이든 환자분에게 이제 최선의 치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실제로 환자분께 설명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EV301 연구도 삼상의 연구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이제 이상 연구로서 EV201 연구, 일상 연구로서 EV101 연구가 있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조군은 이제 한 가지 약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서드라인 세팅에서 쓰는 도세탁셀, 파크리탁셀, 빈프루닌 중에 하나를 그냥 이 PI 연구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이제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빈프리닌을 쓰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선택한 이 그룹과 엠포투마 베도틴이라는 약제를 비교한 삼상 연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 삼상 연구의 결과인 프라이머리 엔드포인 오버럴 서바이벌을 봤을 때 이 엠포투마 베도틴과 케모세라피를 비교한 이 카플란 마이어 커브를 봤을 때 이 50%의 환자가 생존했던 평균 생존 기간이 메디안 오버럴 서바이벌이라고 하는데요. 엠포투마 베노틴은 거의 이제 12점과 12.8개월 가까이 생존한 반면에 케모세라피군에서는 이제 8개월, 9개월 정도 생존했고 그 위험도의 사망 위험도의 차이가 해조들에서 0.7을 보였기 때문에 이, 이 연구 가설은 0.75의 해저드 레이쇼의 감소를 유의성을 확인하는 N수이고 가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p-value는 0.05보다도 더 낮은 0.01로 확인되어서 이 오버럴 서바이벌이라는 가장 공고한 데이터로 확증적으로 밝힌 이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서브 그룹에서도 유사하게 뭐 고령이거나 혹은 리버 메타가 있거나 혹은 이전에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에 잘 듣거나 안 들었거나 모두에서 이제 일관되게 유의하게 좋은 효과를 보여서 이 부위는 이제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서드라인에서 이제 하나의 확증적 확고한 치료 옵션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하겠습니다. 부작용 부분에 있어서도요. EV와 일반 케모테라피 그룹 간에 그레이드 3 이상의 어드버스 이벤트에 대해서 거의 유사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다만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요. EV 같은 경우는 이제 퍼티그가 조금 있고요. 그런 나머지들은 뭐 이 탁센의 일반적인 형태의 부작용을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형식으로 나타났습니다만 특별하게 이 마큘로 파퓰로레시가 이런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EV가 타겟으로 하는 넥틴4가 스킨의 케라티노사이트에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온사이트로 형태로 이 항암제가 암세포에만 주로 많이 간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정상세포 중에서 스킨에도 많이 가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이런 래시 같은 부작용이 특징적으로 많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케모세라피 그룹에서는 대부분 본메로 서프레션에 의한 부작용들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EV가 이렇게 확고하게 서드라인으로 자리 잡았고,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급여로는 쓸 수 없는데요. 아마 조만간 급여가 되어서 쓸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도 이제 종종 환자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 TCC 환자가 그러니까 유로세렐셀 카시노마 환자가 젬카보를 먼저 4번 하고 PR을 보여서 아벨루맙 스위칭 메인터넌스를 4번 했는데 중간에 이제 4번 하고 CT를 찍었더니 통증이 약간 심해지면서 CT에서 PD를 보여서 서드라인 치료를 선택해야 되는데 파크리탁스는 급여고 EV는 급여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이제 보통은 이제 사실 좀 그렇긴 한데 실비가 없는 환자분들은 이제 보통 파크리탁셀류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실비나 그런 게 있던 환자분들은 EV를 선택하게 되고 이분은 EV를 선택한다고 해서 EV로 치료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네, 한방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같은 EV 약제를 이제 퍼스트 라인에서 적용하기 치료의 근거인 EV302 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퍼스트 라인에서는 EV 단독이 아니라 EV와 펜블로이즈맙을 병합한 요법으로 이제 투여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줄여서 이제 EVP 요법으로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EV와 펜볼리주밥의 EVP 요법을 다루기에 앞서서 왜 EV와 펜볼리주밥을 병합하게 되었느냐에 대한 추정되는 근거를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ADC, 즉 이제 EV가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 ADC 기전을 처음에 말씀드릴 때 약제가 캔서셀로 들어와서 디그레데이션 된 뒤로 페이로드라는 항암제가 에이팍토시스를 시키고 혹은 주변 세포로 가서 바이스탠드 이펙트를 갖는다고 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기전으로 ADC가 기본적으로 안티바디이기 때문에 이 안티젠 안티바디 리액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셀룰라 사이토 톡시티가 생기거나 혹은 주변 컴플리먼트를 활성화시켜서 생기는 이런 ADC 메디에이티드 이뮨 리스폰스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이런 기전들이 있기 때문에 이 ADC 즉 EV에 추가로 펜보루이즈맙을 병합했을 때 이러한 이뮨 메디에이티드 리스폰스들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더 강력한 효과를 갖지 않을 것이냐라는 그런 ADC의 이뮨 모듈레이터리 액티비티에 따라서 어떤 ADC와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즉 펜보루이즈맙을 병합하는 것에 레셔널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의 추정되는 이제 기전인 것이었고요. 레셔널이었던 것이고 이것이 과연 실제로 인간의 환자들의 몸에서 역할을 그렇게 발휘할 것이냐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요.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임상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EVP 요법 역시 이제 페이스 1, 페이스 2 연구가 진행되었었는데요. 첫 번째 페이스 1 연구에 아주 소수의 환자 수였지만 이 환자 수를 대상으로 해서 했을 때 원래 이제 유효성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로 이제 효과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합니다. 했더니 오버럴 리스폰스 레이시 73%를 보였는데요. 보통 메타스타틱 유로세리알세 카시노마에서 플라티늄 베이스, GP 같은 것들이 어떤 오버럴 리스폰스 레이시 보통 40에서 한 50% 정도인데 그걸 헤드 투 헤드로 비교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구나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이어서 이제 랜덤 페이스 2 형식으로 이제 코호트 K에서의 결과를 보았더니 다음처럼 나왔는데요. 이 결과는 사실은 이걸 직접적으로 비교했다기보다는 여기에 효과를 평가하고 사실 여기에 효과를 그냥 평가한 것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EVP 요법이 이제 64.5%로 EV 요법에 비해서 확실하게 더 높다는 것이 이제 확인되어서 단순히 이제 우연히 EVP가 합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EV에 펜브로리즈밥을 추가했더니 확실히 추가되는 효과가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한 기초 연구가 된다고 네, 그래서 이어서 이제 EV302라는 이제 페이스 3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연구는 EVP 그룹과 케모세라피 그룹을 헤드 투 헤드로 비교하는 3상 연구가 되겠습니다. 멀티센터 오픈 레이블 연구였고 메타스타틱 세팅에서는 이전에 전신항암 치료를 받지 않았던 퍼스트 라인 세팅의 연구이고 PFS와 오버럴 서바이벌의 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하였습니다. 그 N수는 PFS가 임상시험약이 해저드 레이셔 0.7 정도로 PF 프로그레션의 위험도를 낮출 것이라는 가정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N수인 88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untreated locally advanced metastatic UC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생각해보면 이제 넥틴포에 대한 넥틴포라는 안티젠에 대한 안티바디를 백본으로 하는 약이 EV니까 바이오마커가 그런 넥틴포의 익스프레션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존 연구들에서 그게 이제 관련성이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거가 무관하게 이제 환자를 등록을 시켰고요. 또 ECOG 퍼포먼스가 0부터 2까지 포함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삼상연구에서 여러 변수를 최소화하고 그 약제의 영향만을 평가하기 위해서 ECOG PS 0에서 1로 국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사실 그 유로세리얼 캔서 환자에서는 이 ECOG 퍼포먼스 2라는 게 과거에 이제 시스플라틴 적용 여부에 따라서 엘리저블하냐, 인엘리저블하냐 할 때의 ECOG 퍼포먼스 2가 이제 중요하고 또 그만큼 유로세리얼 셀 캔서 환자에서는 주로 이제 고령이 많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스모킹에 따라 이제 위험 요인들이라서 다른 전신 상태도 이제 나쁜 경우가 많고 그래서 ECOG 퍼포먼스 2 이상의 환자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환자들에서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데 그런 EV나 펜브로가 그런 환자들까지 사실은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약제들이고 또 최근에는 이제 케모세라피에서도 과거처럼 시스플라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카보플라틴을 해도 이어서 면역 항암제를 투여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옛날만큼 시스플라틴이냐 카보플라틴이냐가 최소한 팔리어티브 세팅에서만큼은 아주 중요하지 않아졌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이제 ECOG 퍼포먼스 2까지 포함시켜서 환자를 등록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플라티늄은 쓸 수 있을 정도의 환자의 컨디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GFR은 최소한 뭐 30 이상이라든가 이런 환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여 이제 랜덤을 하였고 랜덤을 할 때는 이런 시스플라틴의 엘리저빌리티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제 PD-L1의 익스프레션이나 또 UC에서 예후가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 리버메타의 유무에 따라서 이 스트티피케이션을 해서 양군으로 나눠서 이제 치료를 했습니다. EVP 그룹은 EV와 펜브로인데 여기서 이제 EV가 EV301 연구에서 EV 단독으로 쓸 때는 데이 1, 8, 15 쓰면서 이제 4주 간격이었는데요. 여기서는 데이 1, 데이 8만 투여하고 또 펜브리주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200mg 팩스 도주를 데이 1에 쓰고 3주 간격으로 병이 프로그레션 할 때까지 이제 계속 쓰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게 이제 EVP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케모세라피 그룹은 잼시스나 이제 잼카보를 환자의 컨디션에 따라 이제 선택해서 쓰는데 다만 여기서는 6번째까지만 쓰고 중단을 한 다음에 이제 프로그레션 하는 시점에 이어진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인 겁니다.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아벨루맙 스위칭 메인터넌스가 하나의 스탠다드 오브 케어로 증명이 되면서 이제 메인터넌스를 일부 환자에서 이후 환자에서는 이제 허용을 했기 때문에 한 30%의 환자에서는 메인터넌스를 한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인 그 연구의 계획은
6차까지 하고 중단하고 경과관찰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요것을 이제 생각을 해서 이 코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들을 해석하는데 우리가 조금은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됐던 연구가 이제 결과로 확인되었고 엔드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이제 PFS에 대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EVP 그룹이 케모세라피 그룹에 의해서 이제 월등하게 좋아지듯이 이제 그래프가 예쁘게 이제 벌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50%의 환자들이 생존했던 프로그레션 없이 지냈던 기간을 보면 이제 EVP 그룹이 이제 12.5개월이었고 그에 반해 이제 케모세라피 그룹은 이제 6.3개월이었기 때문에 그 해저 듀레이션이 0.45여서 0.7만 돼도 유의하다고 즉 p-value 0.05라고 확인할 수 있는 N수였는데 0.45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p-value는 0.001 미만으로 아주 유의하게 확인이 되었고 이제 대부분의 서브그룹에서도 일정하게 EVP 그룹이 대부분 더 좋은 것으로 이제 일정하게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케모세라피 그룹은 6차까지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경과를 보다가 다음 치료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PFS에서는 이 해석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연구자들도 그런 것을 우려해서인지 메인터넌스가 이제 확인되자마자 바로 허락을 했고 특히 이제 메인터넌스로 넘어가면 원래는 PD 없이 넘어가는 거라서 그 시점 이제 센서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센서링 하지 않고 그냥 그 다음 IU가 PD 시점으로 PFS 일정을 잡아서 최소한 그러한 논란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제 그런 한계는 이제 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잠깐만 코너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버럴 서바이벌과 PFS 이제 자꾸만 이제 나올 텐데 종양내과 이런 전문가 선생님들이거나 이런 데이터에 익숙하다면 뭐 당연히 이미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서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이 엔드포인트에 있어서 주요 이제 이벤트의 발생 여부만을 따지는 엔드포인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리스폰스, 즉 PR이나 CR까지 도달했던 환자의 비율을 따지는 ORR 같은 것이 있거나 혹은 스테이블 디지즈 이상, 즉 SD, PR, CR 같은 디지즈 컨트롤 레이트 같은 이제 발생률이 있는데요. 그에 그와는 또 다르게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을 주요 따지는 엔드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실 온콜로지 영역에서는 이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오버널 서바이벌과 이제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 혹은 이제 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버널 서바이벌이라고 하면 이벤트는 이제 데스만 있는 것이고요. 데스란 건 아주 이제 명확하죠. 이제 PFS는 프로그레션이라든가 혹은 데스를 포함 두 가지를 이제 이벤트로 포함하게 되고요. 타임 투 프로그레션 같은 경우는 이제 데스도 아예 포함시키지 않고 이제 프로그레션 여부만 확인하게 되는데 여튼 이제 PFS를 생각했을 때조차도 결국 프로그레션 하고 나서 이제 데스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프로그레션에 의해서 대부분의 이제 이 통계값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다만 이 프로그레션이라는 것은 몇 가지 면에서는 조금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프로그레션이라는 판정 자체가 사실은 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20%의 증가 혹은 뉴리전의 발생 같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래도 그 20%의 증가나 그런 것도 매저하는 어떤 병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고 주관적인 부분이 좀 포함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블라인드하에 센트럴 리뷰에서 새롭게 판단하긴 하지만 그 역시도 이제 제한적인 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에서의 프로그레션을 확인하기 위해선 영상 검사를 찍어야 되는데 영상 검사라는 것은 실시간으로 찍을 수가 없어서 결국 6에서 8주 간격으로 찍게 되는데 사실 6에서 8주 그 사이 동안에 어느 한 번에 프로그레션이 됐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그거는 영상 검사를 찍은 시점으로 결론이 나와 버리기 때문에 사실 그게 이제 1주 만에 PD 될 수도 있고
6, 7주 만에 PD 될 수가 있는데 그 차이가 이제 그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PFS 보통 보면은 1년 미만의 값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이제 6, 8주라고 하면 그게 이제 적은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또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PFS에서는 좋았지만 오버롤 서바이벌에서는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라면 사실 전체 생존 기간으로 봤을 때 그 시험약의 영향력이 매우 이제 미미하다거나 혹은 이제 대조군에서 이어서 이제 시험약을 뭐 예를 들어 크로스오버 하는 식으로 썼을 때 결국 오버롤 서바이벌 차이가 없었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그 약을 그 시점에서의 스탠다드 오브 케어로 할 수 있느냐라고 단정 지을 수는 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은 이 오버롤 서바이벌과 PFS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제 오버롤 서바이벌이 데피니트한 엔드포인트인 것이고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제 오버롤 서바이벌이라는 거는 그 값을 얻기 위해서는 전체 생존 기간을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좀 오래 걸릴 수가 있고 따라서 그런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서로게인 마커들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PFS가 아주 중요한 어, 서로게인 마커이기 때문에 중요한 엔드포인트인 건 맞습니다만 이 둘 사이에서의 어떤 임팩트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오버럴 서바이벌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프로스테이트 캔서에서 여러 엔드포인트를 적어 놓은 건데 다양한 타임 투 엔드포인트가 있다는 것이라는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한 거니까 그냥 가볍게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도 이 PFS만으로 한 게 아니라 이제 오버럴 서바이벌을 포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해서 이제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고 있고요. 또 그래도 여기서는 이제 아주 잘 정리된, 잘 계획된 연구이기 때문에 PFS를 하더라도 이제 블라인드 인디펜던트 센트럴 리뷰 방식을 통해서 PFS를 평가는 하긴 했습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이제 가장 공고하다고 했으면 OS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OS 데이터도 EVP 그룹이 케모세라피 그룹에 비해서 이제 월등히 벌어지는 그런 값을 보여줌을 알 수 있고요. 이 메디안 값이라고 할 수 있는 50%의 생존 기간이 EVP는 이제 31.5개월, 2년을 훌쩍 넘는 기간이고요. 케모세라피 그룹은 이제 16.1개월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년을 넘는다는 거는 저 같은 이제 사람이 봤을 때는 이제 메타스타틱 UC에서 2년 이상의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는 이제 대국에 대한 이제 고무적인 것 같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삼상 데이터여서 환자들은 이제 고르고 고른 환자들이고 이제 고르고 골랐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 주요한 그런 이제 환자를 이렇게 인클루전,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에 따라서 엄격히 환자들이 등록되었을 테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임상시험을 하면 연구자도 관심을 갖고 환자를 보게 되고 연구간호사나 그런 분들도 이제 자꾸 이제 전화 통화도 하면서 돌보기 때문에 어떤 이런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메타스타틱 UC에서 2년을 넘긴다는 건 정말 고무적인 이 결과값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당연히 해저드 레이쇼도 0.47로 큰 위험도의 감소가 보이고 p-value도 당연히 유의하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EV30 연구는 그야말로 이제 랜드마크 스터디가 됐고요. 프랙틱스를 체인징하는 아주 강력한 임팩트를 가진 연구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역시 OS에 있어서도 거의 모든 분야에서 뭐 시스프라틴 엘리저비티와 무관하게 이제 좋은 결과로 이제 확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EVP는 이 세컨더리 엔드포인트 중에서 이제 리스판스를 봤을 때 오버럴 리스판스 레이시 이제 68%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케모세라피 그룹의 이제 45%에 비해서 이제 훨씬 높게 나왔고 이 결과를 봤을 때는 뭐라고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사이즈가 큰 거를 어느 정도 줄이는 거를 이제 리스판스라고 하고 이제 팔리어티브 세팅에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중요한 하나의 측면인데요. 사실 어주번트 페리오퍼러티브 세팅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직 자리 잡지 않은 캔서 셀이 이런 마이크로 메타스타틱 리전을 완전히 이라디케이션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페리오퍼러티브 세팅인데 뭐 엄격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 리스폰스가 좋으면 역시 이런 이라디케이션 능력도 좋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EVP 레지메는 어떤 이런 페리오퍼러티브 혹은 네오주번트에서도 분명한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연구들이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어서 뭐 섣부른 얘기입니다만 최소한 시스플라틴 인엘리저블한 환자들에서는 어떤 중요한 네오주번제 롤을 갖지 않을까. 물론 더 나아가서 시스플라틴 엘리저블한 환자에서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그렇게 저는 조심스럽지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부작용에 있어서는 전체 부작용 자체는 사실 EVP와 케모세라피도 만만한 약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비슷하게 나오고는 있는데요. 다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EVP는 이 탁센이라는 페이로드의 특성처럼 이 뉴로패시나 이제 퍼티그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렉틴4가 스킨에도 많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로 인해서 이제 이런 마큘로 파퓰라 래시가 흔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케모세라피는 주로는 이제 뭐 퍼티그나 메로우 서프레션 등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이 스터디 드럭, 즉 EVP도 보면 EVP를 보면 EVP가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닌 약은 아니어서 이제 중단한 케이스들이 이제 적지 않게 있고요. 중단한 원인들을 보면 누적된 손발 저림이나 뉴모나이티스, 이제 래쉬 등이 이제 중요한 것으로 돼 있어서 중단한 주요 원인으로 돼 있어서 이것들이 사실은 또 도즈 디펜던트한 면이 있고, 래쉬 같은 경우나 뉴로패시, 특히 또 뉴로패시 같은 경우는 큐뮬러티브한 면이 있어서 과연 이제 EV를 언제까지 써야 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또 다른 어떤 우리의 언맷 니드의 한 점을 시사한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EV302 연구의 이런 아주 공고하고 이제 확실한 확증적인 이 결과는 이렇게 이제 EVP 레지멘을 이제 퍼스트 라인의 하나의 주요 레지멘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급여가 안 됐습니다만 뭐 외국에서 당연히 이제 분명한 퍼스트 라인으로 이제 자리 잡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조만간 아마 급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든 연구들이 완벽하냐? 그럴 수는 없겠죠. 환경이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새로운 언메인 니드가 조금씩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 연구에서도 보면 EV 이제 302 연구로 이제 퍼스트 라인을 비교적 확고하게 생각했다고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 EVP와 이제 PBCT를 엄격히 말하면 이 두 가지를 비교한 연구이고요. EVP와 PBCT IO를 비교한 연구는 아님이었습니다. 물론 PBCT 그룹에서도 이제 대다수의 환자, 이제 60% 가까운 환자에서는 IO를 받았고, 특히 서브세퀀트 트리트먼트를 했던 환자들 중에서도 따지면 80% 가까운 환자가 IO를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IO를 반영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30% 가까운 환자는 메인터넌스로 갔기 때문에 이거 사실상 여기 가깝지 않냐라고 이제 주장은 이제 디스커션에서 이제 주장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엄밀히 따지면 여튼 이 연구는 EVP와 PBCT를 비교한 연구이지 PBCT IU를 비교한 연구가 아니어서 현재 우리 현재 치료에서의 액티브 컴퍼레이터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는 어떤 크리틱은 있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중간에 이제 EV의 투여 기간과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EV로 인해서 중단하는 케이스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EV는 아주 만만한 약은 아니어서 과연 이 월등한 효과를 보여준 EVP에서 EV의 적절한 치료 기간이 언제일 것이냐라는 이제 또 숙제가 남습니다. 특히 이제 EV302 연구에서도 EVP의 전체 사이클은 9주기였습니다만 EV를 투여받은 메디안 주기 있는 사이클은 7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환자에서 EV를 먼저 중단했다는 것인데요. 그런 EV의 여러 큐뮬러티브 톡시티를 생각했을 때 과연 EV를 언제까지 치료하는 것이 이제 합당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이제 하나의 언맷 니드가 남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뭐 EVP 후에
과연 그럼 우리 치료 시퀀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냐? 물론 이제 GP나 젠카보 같은 케모세라피를 당연히 이제 해야겠습니다만, 그런 약제들이 어떤 효과를 보일 것이냐, 실제 원래 퍼스트 라인 때랑 비슷할 것이냐 등등에 대한 그런 이제 정보에 대한 언메니드가 남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지유분과 안에서 KCSG 지유분과 안에서 그에 대한 완벽한 대답을 줄 수는 없지만 단순 코호트 연구지만 이런 치료의 변화의 흐름을 잘 이용해서 이런 EV 펜브로 이후의 치료라든가 어쨌든 PBCT, IO와 EV 펜브로를 간접적으로나마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식의 이제 단순 코호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어서는 메타스타틱 UC에서 ADC가 적용되어지고 있는 EV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약제라고 할 수 있는 사키스주맙 고비테칸과 트라스주맙 디룩세티칸 혹은 엔허투라고 불렸던 이 두 약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SG는 이 유로세리알 캔서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트롭2라는 안티젠에 대한 IgG1 안티바디를 백본으로 하여서 좀 특이하게도 엔자임을 이용한 링커가 아니라 이 거의 유일하게 로우 pH를 이용한 클리버블 링커를 적용하여서 토포 아이소모라제 이니비터, 즉 이리로테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SN38 페이로드를 이용한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럭 투 레이쇼는 이제 8대 1인데요. 뒤에서도 계속 나오겠지만 이런 이리노테칸 계열의 토포 아이소마제 이니비터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호모지니어스한 값을 이렇게 8대 1, 4대 1 이렇게 만들기가 좀 더 쉽고 또 그러면서도 이 토포 아이소마제 이니비터는 이 슈퍼코일링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DNA 일종의 데미지를 주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이런 게 약간 스테디하게 반응을 나타나고 그래서 조금 가급적이면 높은 레이쇼로 적용하는 게 좋다고 되어져 있어서 이제 뒤에 나올 NO2에서도 이제 토프 아이소메지 이니비터인데요. 그럴 때는 다 이제 8대 1에 가까운 드럭트 안티바디 레이쇼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SG는 뭐 EV랑 비슷하게 레이터 라인에서부터 그 효과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서드 라인 이후, 즉 이전의 일반적인 스탠다드 오브 케어가 마무리된 시점에서의 약의 효과를 먼저 밝히는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이 SG에 대해서는 이제 페이스 2 연구부터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트로피 U01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페이스 2로 이제 싱글암으로 이루어진 연구이지만 그 대상 환자를 좀 다르게 해서 이제 멀티 코호트를 대상으로 했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말씀드릴 내용처럼 이전에 PBCT나 면역 항암제 노출되어서 서드라인 이후의 세팅의 환자들을 포함된 코호트가 있는 반면에 뭐 시스플라틴 인 엘리저블한 환자에서 이제 퍼스트 라인의 코호트도 있었고 뭐 등등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코호트 1, 즉 이 서드라인 이후 시점에 합당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페이스 2 연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여줬던 것처럼 이제 서바이벌 타임의 오버럴 서바이벌이나 PFS가 아닌 오브젝티브 리스폰스 레이트를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로 하여서 11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연구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요. 또 EV와 비슷하게 사실 EV의 넥틴포 익스프레션이 많다면 그리고 SG도 이제 트롭2 익스프레션이 많다면 그것을 타겟으로 하는 약제니까 잘 들을 것 같지만 이전 연구들에서 이제 큰 관련성이 없다고 나와서 그것과 무관하게 이제 연구는 등록이 됐고요. 또 이제 특이하게도 이전에 EV를 치료받았던 환자 소수이긴 하지만 10명까지 포함해서 진행된 연구였습니다. 여기서 한번 이제 좀 궁금하실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이런 종양내과 데이터에 익숙치 않으신 분이라면 자꾸 이제 ORR, Objective Response Rate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잠깐만 코너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이제 시작은 이제 리시스트라는 이제 종양을 평가하는 그것을 따지는데, 이 내용은 사실 아주 복잡하고 조금 많은데요. 그것들은 다 생략을 하고, 여기서 이제 정의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제 Complete Response, CR, Partial Response, PR, Progressive Disease, Stable Disease가 이러한 이제 정의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요걸 조금 더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이제 일종의 이제 100%라고 이제 기준을 정하면, 그게 이제 완전히 사라진다고 하면 이제 그것을 이제 CR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이때와 비교해서 30% 이상 감소된다고 하면 그걸 이제 우리가 PR, Partial Response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20% 이상 증가됐다. 그리고 혹은 뉴 리전이 생겼다고 하면 이제 내성이 생겼다 해서 이제 프로그레시브 디지즈로 이제 내성을 시사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사이를 이제 스테이블 디지즈라고 하게 되고, 여기서 이런 전체 환자 중에서 PR과 CR, 즉 PR 이상을 달성한 환자의 그룹을 이제 오브젝티브 리스폰스 레이시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스테이블 디지즈까지 포함한 경우를 디지즈 컨트롤 레이시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만 되는 것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라지는 게 이제 CR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제 자세히 보면 이제 림프노드 같은 경우는 1cm 미만으로 주면, 림프노드는 원래 정상 조직이고 약간의 리액티브하게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1cm까지는 이제 비나인 디지즈로 보기 때문에, 뭐 20cm였던 림프노드가 0.8cm가 됐을 때 0%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림프노드는 사실은 이제 CR, 그때는 이제 CR을 달성하기 때문에 이제 0%라는 표현은 약간은 제가 너무 간략화시켜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0%가 아니어도 CR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7cm 정도까지 줄면은 이제 퍼센트로 보면 이제 PR이지만, 이제 PR에 있어서도 컨퍼메이션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컨퍼메이션은 주로 이제 한 달 이상의 간격을 띄고서 재평가했을 때도 이제 PR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컨퍼메이션, PR을 컨퍼메이션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금 말씀드린 이 연구처럼 ORR이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인 경우에는 대부분 이 컨퍼메이션의 과정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세컨더리 엔드포인트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컨퍼메이션 과정 없이 이제 PR로 판정하기도 합니다. 여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컨퍼메이션 과정이 이제 필요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사실 요 20% 증가돼야만 PD일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PD의 기준을 보면 가장 작은 사이즈에서의 레퍼런스로 삼아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증가돼야 PD가 아니라, 여기서 이 정도까지만 증가해도 20% 증가 이상만 증가하게 된다면 이 시점이 이제 PD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시스트는 사실 여러 가지로 조금 복잡한 면이 있어서요. 이런 리시스트와 관련된 내용, 또 요즘은 이뮤노 세라피가 늘어나면서 이뮨 릴레이트 리시스트, IR 리시스트 같은 게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시간이 된다면 언제 또 다른 주제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렇지만 이 리시스트는 과연 그러면 항상 절대적인 것인가?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리시스트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어떤 약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임상시험에서 하는 기준점으로 삼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그렇지만 물론 이 리시스트에 따라서 이 반응들이 대부분 오버럴 서바이벌이나 그런 거 잘 콜러레이션 되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엔드포인트인 거는 맞지만, 실제 진료 환경에서 무조건 이 리시스트를 따라야 된다,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환자에게 최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 시점에서 이렇게 PD가 되면 임상시험에서라면 이거는 이제 내성이 생겼다 보고 이제 이 시점을 이제 프로그레션이나 보게 되고 하게 되지만,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는 베이스라인보다는 그래도 적은 상태고, 특히나 이게 서서히 커지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에, 그리고 뭐 다음 약제가 뚜렷한 게 없다면 이럴 때는 이 항암제를 계속 유지하는 게 환자에게 더 이득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료 환경에서는
무조건 이 리스트가 절대적이진 않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또 우리의 진료 환경에 큰 포션을 차지한다고 하는 심평원에서는 또 이렇게 리스트를 가지고 자꾸 삭감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참 그 사이에서 임상의사의 고뇌와 나름대로 이렇게 절묘한 요령이 때로는 환자의 최선의 치료를 위해서는 이제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 2 연구의 이제 결과인 ORR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환자의 이제 최고의 맥시멈 반응, 절대 반응 퍼센트를 봤을 때 이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인 이 ORR에 있어서는 27% 정도를 보였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 30% 이상 줄어든 냐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최대한 줄었지만 한 달 뒤에는 다시 요게 유지되지 않았던 환자들이 제외되고 나면 실제 이제 ORR은 이제 27%였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 27%도 아주 적은 수치는 아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파크리탁셀이나 도세탁셀 그런 항암제들의 반응률, 아, 앞서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10에서 15% 정도라서 그에 비하면 이제 효과가 어느 정도 이제 밝혀졌다고 볼 수 있고, 디지즈 컨트롤레이션은 이제 60%여서 서드라인 이후에서 이 정도 효과를 보였다는 것은 그래도 이 약제의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FDA 어프로브를 받았던 그 연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소규모의 일부지만 10명의 EV를 투여됐던 환자들에서도 리스폰스 레이시 이제 30%를 달성을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할 수도 있는데요. 타겟 안티젠이 다르고 붙인 페이로드가 다르니까 어떤 교차 내성이 생길 가능성도 없고 해서 이제 이런 효과를, 동일한 효과를 이제 보였다라고도 이제 할 수 있겠지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너무 이제 적은 N수이긴 해서 뭐라고 말을 하긴 없지만 이제 그런 가능성을 열어뒀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가능성을 보고 현재 여러 가지 약제들에 있어서 이런 듀얼 ADC를 쓰는, 즉 EV와 SG를 같이 쓰는 그런 방식의 연구들이 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것을, 이런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가설이 만들어질 수도 있었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톡스서티에 있어서는 뭐 다른 톡스서티는 이제 특별한 건 없이 이 붙인 이리노테칸이 이 메로우 서프레션에도 심한 편인 약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메로우 서프레션이 이제 있었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톡스서티라고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넘기는 거 이상의 뉴트로페니아 같은 것은 좀 있어서, 사실 그레이드 4 뉴트로페니아도 10여% 가까이 있어서 이런 메로우 서프레션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약간의 컨선이 이 페이스 2에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튼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삼상 연구로 당연히 이제 확증적으로 이 약의 효과를 SOC로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확증적 연구인 삼상 연구가 트로픽스 공사 연구라는 것이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EV가 서드라인에서 SOC로 잡아왔던 EV301 연구와 이제 거의 동일한 이제 디자인으로 진행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플라티늄 베이스드 케모세라피와 면역 항암제를 투여받았던 서드라인 이후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고, 이 SG를 투여했던 그룹과 이 현재까지 당시에 투여하고 있었던 스탠다드 오브 케어인 케모세라피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제 양군을 헤드 투 헤드로 비교하는 연구고, 당연히 이제 삼상 연구이기 때문에 오버럴 서바이벌을 아주 공고한 엔드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오버럴 서바이벌을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했고, 해저드 레이셔 0.755까지를 유의하다고 확인할 수 있는 N수인 711명의 N수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GCSF에 대한 프라이머리 프로필락시스, 즉 투여 시점부터 GCSF를 예방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맨데이터리가 아니었던 이제 연구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연구의 프라이머리 엔드포인 OS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프에서 이전에 이제 EV 데이터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크게 벌어지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사망률의 감소의 위험도인 해저드 레이쇼가 0.86으로 원래 증명하고자 했던 0.755보다 이제 그런 감소의 폭이 적어서
이것은 이제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범주 안에도 이제 든다고 해서 p-value는 이제 0.05 미만을 내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했고요.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이제 페일한 연구가 되는데요. 그렇지만 보면은 뉴메리컬하지만 분명한 이렇게 조금씩의 분명하진 않지만 차이가 있어 보이고, 또 세컨더리 엔드포인트지만 오버롤 리스폰스 레이트에 있어서도 23%대 14%로 기존의 항암 치료보다는 그런 이제 뉴메리컬한 차이는 이제 비교적 뚜렷하게 이제 보여지는 것으로 이제 확인은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연구는 이제 실패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 페이스 2에서 받았던 이 SG의 FDA 어프루벌이 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위드드롤이 되는 상황을 이제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차이가 완전히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요. 특히 자세히 보면 이, 이 자주색의 이 SG가 이 초기에 급격히 조금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된 이유들이 보면은 이 트리트먼트 릴레이트 어드밴스 이벤트에서 이 SG 그룹에 보면은 거의 이제 15명의 환자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케모세라피 그룹의 이제 5명에 비해서 이제 매우 많은 편에 속하고, 특히 이 환자들 중에 대부분인 14명이 초기 1개월째에 사망을 했고, 그 원인이 이제 피브랄 뉴트로페니아 같은 감염의 리스크였습니다. 그래서 메로 서프레션이 페이스 2에서 보였던 것처럼 그 약간의 이제 위험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 초반에 이렇게 어, 데스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이 유의성을 좀 보이지 못한 면이 사실은 있었고요. 그래서 추후 이제 연구자들도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제 GCSF를 프라이머리하게 투여하는 것을 맨데이터리 하지 않게 하였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최소한 아스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예를 들어 65세 이상이거나 콩팥 기능이 좀 안 좋거나 LFT가 좀 안 좋으면 아예 이제 약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미리 GCSF를 투여하는 것을 강하게 이제 권고하기 시작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 시점이 이제 2022년 거의 이제 9월이어서 이제 끝나기 직전, 환자가 등록이 마무리되기 직전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도 이제 어,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서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이제 p-value란 이제 절대적인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잠깐만 코너로 다시 한번 이제 한방인들께 한번 제가 짧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값이라는 것이 있고, 예를 들어 이제 1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통계값이 분포가 이렇게 보인다고 했을 때, 그걸 해저드 레이쇼로 예를 든다면, 해저드 레이쇼가 이렇게 0.7 정도라고 하면 이 부분부터가 이제 5% 미만이어서 통계적으로 일반적인 통계적인 기준에서 우연히 발생하기 어려운 기준이라고 이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그려지게 되는데요. 요 100명의 환자에서 이제 실제 측정된 값이 만약에 해저드레이쇼 0.8이다. 그럼 이거는 이쪽 바깥으로 존재하는 우연히 발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이것은 이제 가설을 증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렇게 환자 수를 300명, 예를 드는 겁니다. 늘려서 하게 되면 파워가 증가되면서 쉽게 말하면 이 분포가 이렇게 좁게 되게 되고요. 그때 동일하게 해저드레이쇼 0.8이 나왔다고 하면 이때 0.8은 이제 5% 미만의 확률이어서 통계적으로 우연히 발생하기 어려운 유의한 것으로 돼서 이제 가설을 증명하게 될 수도 있는, 똑같은 0.8인데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p-value를 증명하지 못해서 어쨌든 EBM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에비던스를 갖출 수 있는 근거를 만들지는 못한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의미 없냐, p-value가 0.05를 만족하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SG라는 약제가 아직 그래도
EV와 뭐 컨비네이션 된다던가 용량을 좀 조정한다던가 프라이머리 GCSF 서포트 등을 이용해서 여러 단계에서 이제 아직도 이제 시험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다시 우리 프랙티스로 이제 넘어와서 치료에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다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세 번째 약제인 TDXD, 엔허투라고 부르는 트라스마브 디루스티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허투를 타겟으로 한 ADC에 대한 소개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TDXD, 엔허투 상품명이라고 부르는 트라스마브 디루스티칸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허투를 타겟으로 하고 IgG1 안티바디고 역시 이제 프로테아제라는 엔자임에 의한 클리버블 링커고 역시 이것도 이제 앞서 SG와 동일하게 이리노테칸의 계열의 이제 페리페이로드를 쓰고 있고 이제 그 8대 1의 이제 DAR을 갖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투 패스웨이는 이제 사실 워낙 그 종양내과 하시는 분들에서는 다 이제 유명한 잘 알고 계시는 이제 패스웨이고 이런 이제 트랜스 멤브레인 리셋하고 이 자체가 이제 세포의 어떤 성장이나 그런 것에 이제 영향을 주는 이제 프로토 온코젠이고 그래서 이게 허투의 익스프레션이 늘거나 혹은 허투의 익스프레션이 늘도록 이 허투를 담당 진의 뮤테이션계 행위나 혹은 진의 앰플리케이션이 증가돼서 허투 익스프레션이 많아지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온코진 형태로 돼서 이제 세포의 성장을 이제 미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캔서가 되는 거고 따라서 이제 허투 이제 파스티브라고 부르는 이런 진 뮤테이션이나 앰플리케이션이나 프로테인의 오버 익스프레션이 있으면 대부분의 암 중에서 이제 예후도 좀 안 좋은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투를 타겟으로 하는 이제 트라스주맙에 이런 페이로드를 붙인 약제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약제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에노투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TDXD는 현재도 이제 브레스트랑 뭐 콜론, 스토막 일부에서는 이제 FDA 이제 승인을 받은 약제인데요. 그 외 나머지 암종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하게 이제 승인되어진거나 그런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 데스티니 펜튜머 02 연구라는 일종의 어떤 특정 암종이 아니라 전체 암종 중에서 허투가 오버 익스프레션 된 그 메타스타틱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이제 티슈 어그노스틱 페이스 2 연구를 이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스탠다드 오브 케어 최소 하나 이상은 투여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게 되고요. 또 이제 페이스 2 연구이기 때문에 오버럴 리스폰스 레이스를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하였고 이거는 이제 블라인드드 뭐 이렇게 센트럴 리뷰조차도 하지 않는 그냥 인베스티게이터가 판단하는 이제 ORR로 하였고요. 환자 수는 이제 267명으로 이제 했고 그 중에 이제 블래더 캔서 환자가 이제 41명이 포함된 데이터였습니다. 전체에서는 한 37% 정도의 오버럴 리스폰스 레이트를 보여서 어느 정도 준수한 결과를 보였고요. 특히 이제 엔도메트리알 캔서나 서비칼 캔서나 오바리 캔서처럼 자이노클로즈 캔서에서 이제 상당히 높은 반응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어서 이제 블래더 캔서 역시 적지 않은 반응률을 보였고요. 전체로서는 39%, 특히 허투 3 파지티브에서는 이제 50% 가까운 환자에서 반응률을 보여서 사실 뭐 EV라고 해도 뭐 거의 40% 될까 말까고 뭐 SG 같은 경우는 어 23%에 이제 불과했기 때문에 어 그런 것에 비하면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특정이라고 한다면 이런 EV나 SG는 이런 네킨4나 트롭2 익스프레션과 이제 무관했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허투 익스프레션이 이제 많이 됐으면 이제 효과도 이제 좋은 것처럼 나타나서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ADC 중에서는 최초로 펜 튜머 또 이제 티스 어그노스틱하게 허투 익스프레션 오버 익스프레션이 된 경우에 있어서는 FDA 이제 승인도 받게 됐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쓸 수 없지만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사전 신청으로라도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이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암종에서 대부분 메디컬 온콜로지스트라면 최근에는 이제 허투 IHC 정도는 이제 치료 시작하면서 체크하고 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 만들어진 연구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ADC가 극복해야 할 과제 및 ADC 항암제가 나아갈 여러 가지 치료 방향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ADC 관련 내용을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ADC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ADC가 비교적 안전한 세라피틱 인덱스가 넓은 약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선 데이터들에서도 보듯이 ADC 치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당히 높은 비율의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고요. 특히 EV 데이터나 사키스토 고비텍한 데이터에서도 보듯이 AE로 인한 약간의 치명적인 부작용 혹은 누적된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 중단 등등의 상황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ADC의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잘 확인하고 필요한 대처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ADC와 관련된 부작용의 이제 메커니즘이라고 좀 정리를 해본다면 일단 ADC라는 약이 적절히 암을 찾아 들어가서 하는 것이 이제 부작용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암, 암 캔서 셀과는 관련 없는 그런 오프사이트에서의 ADC의 작용이 기본적인 이제 부작용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 오프사이트가 원래 ADC 개발된 ADC의 그 목적의 타겟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톡시시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EV의 스킨 톡시시티 같은 건데요. EV가 이제 넥틴4라는 안티젠에 대한 반응으로 사이토 톡시시티를 갖는데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넥틴4가 캔서셀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작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어, 스킨에도 이 스킨의 케라티노사이트에도 넥틴4 안티젠이 많이 익스프레션 되어 있고 정상세포 다른 정상세포들에 비해서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이제 공략하기 시작하면 이런 스킨 톡시티가 나타나기 때문에 EV의 그 특징적인 마큘로 파퓰로레시나 혹은 아주 치명적인 스티븐 존슨 같은 부작용들은 바로 오프 사이트이지만 온 타겟의 ADC 톡시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좀 더 흔한 거는 오프 사이트면서 오프 타겟 톡시티인데요. 쉽게 말하면 릴리즈된 페이로드가 다른 주변 정상세포에도 디퓨전 되어서 영향을 준다던가 혹은 제대로 아직 릴리즈 되지 않은 인텍트한 ADC가 꼭 캔서셀에 가서만 붙는 것이 아니고 넌 스페시픽하게 정상적인 세포들에도 엔도사이토시스가 되면서 거기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이 어떤 주요 메커니즘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ADC가 왜 캔서셀만 찾아가는 게 아니고 왜 그래? 라고 또 말씀하신다면 맨 처음 ADC의 메커니즘과 구성을 말씀드릴 때 했던 것처럼 투약던 ADC의 1, 2% 미만만이 사실은 캔서셀에 찾아가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페이로드로 따지면 거의 0.1% 정도만이 캔서셀에서 적절히 분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나머지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상세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 이제 잘 알려진 EV의 페이로드인 탁센 계열에 의한 페리페랄 뉴로패시라든가 혹은 SG의 메로 서프레션인 뉴트로페니아 또 TDXD의 CIMV를 너지아 보미팅 같은 이런 것들이 그러한 영향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이러한 ADC의 특징적인 구조물들이 있지만 결국 ADC의 부작용은 이제 페이로드에 의한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페이로드가 비슷하면 링커나 안티젠 타겟 안티젠의 차이에 의해서 다른 종류의 ADC를 할지라도 그 도즈 리미팅 톡시시티 종류 자체는 거의 유사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서 페이로드에 의한 부작용이 또 주요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ADC의 어드버스 이벤트 중에 가장 대표적인 EV에 의한 스킨 톡시시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삼상 연구들에서 보여줬듯이 이 특징적인 부작용, 높은 비율의 부작용의 하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튜머에만 렉틴4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케라티노사이트에도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 타겟, 오프 사이트 톡시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대부분 그냥 이렇게 더마타이티스, 래쉬 등에 이제 불과한 경우가 많지만 간혹 스티븐 존슨 신드롬이나 TEN과 같은 아주 치명적이고 높은 모탈리티를 갖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어서 사실 관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거의 이제 1.7개월 정도쯤에서 초기 시점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치료를 시작할 때 보통은 이제 이런 스킨 톡시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설명을 하게 되고요. 사실 단순 래시나 그런 경우는 결국 이제 도즈 디펜던트한 톡시티이기 때문에 약제의 용량을 조정하면서 이제 대처를 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런 스티븐 존슨이나 TN 같은 경우에는 아주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이제 의심되는 상황들. 저 같으면 주로는 긁지 않았는데도 수포가 생기면서 부풀고 물집이 생긴다. 혹은 입안의 점막까지 이런 침범이 되어서 수포가 생긴다라고 하면 다음 외래까지 이제 기다리지 마시고 당겨서 필요하면 응급실에라도 오시도록 보통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려져 있어서 이제 뭐 그레이드에 따라서 인터럽션을 하거나 뭐 중단하거나 뭐 스티븐 존슨이나 TN 같은 경우는 즉시 중단하고 뭐 등등에 따라서 이제 용량을 이렇게 감량해 나가는 절차를 하라고 되어 있어서 아마 이런 것은 한두 번만 EV를 적용해 보시면 다 여기에 맞춰서 아마 조절하고 계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환자분들이 인지하도록 교육하는 게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어떤 대처나 어떤 일종의 욕구라고 해야겠지. 그런 게 이제 간단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여러 사람이 또 연구를 해서 사실 같은 렉틴4라 할지라도 이 튜머의 렉틴4와 케라티노사이트의 렉틴4가 조금 다른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안티바디 제제를 구별하고 또 튜머 사이트에서만 또 스킨의 케라티노사이트가 아닌 튜머 사이트에서 좀 더 특징적인 뭐 릴리즈 할 수 있는 이런 링커를 이제 개발함으로써 이것조차도 이제 적게 해보려는 시도가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스킨 톡시티를 좀 덜 걱정해도 되는 그런 EV가 이제 개발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기전은 잘 모르는데요. EV 같은 경우에 이제 하이퍼글라이세미아가 잘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기저에 이제 당뇨가 있었거나 아주 비만인 환자거나 이럴 때 EV를 쓰면서 또 이로 인한 여러 가지 감염이나 그런 게 동반되면 간혹 DKA까지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특히나 아주 초기에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역시 이제 당뇨 환자이거나 그럴 때는 어, 안 하고 있었으면 그런 셀프로 그 PST 같은 거를 좀 적절히 측정해 보시라고 되어져 있고 랩을 좀 다음번 외래 뭐 어차피 일주일마다 초기에 오기 때문에 랩을 볼 때 글루코즈 잘 안 보는 경우가 있는데 블러드 글루코즈도 잘 확인을 해서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거나 어떤 엔도크리놀로지스트한테 좀 리퍼럴을 좀 잘 해본다던가 이제 그런 대처를 해야 하는 게 또 EV의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또 EV의 또 부작용 중에 하나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가장 많은 치료 중단의 원인이었던 이제 페리페럴 뉴로패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 탁센에 의한 페리페럴 뉴로패시가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사실 뭐 페리페럴 뉴로패시는 누적된 부작용이라서 초기에 발생하지는 않고 이걸로 뭐 생명을 잃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관심도는 좀 덜합니다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로 인한 이제 환자와의 진료 과정에서의 환자의 가장 큰 불편감 중에 하나고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용량을 좀 줄여보기도 하시고 리리카나 그런 안티컨벌선트 같은 뉴로패시 약을 이제 써보기도 하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너무 심할 때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중단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이것이 이제 EV를 언제까지 쓰는 것이 이상적이겠냐라는 숙제를 던져준 그런 이제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EV의 여러 가지 부작용들 때문에 이 EV 그 302, 33 연구를 보면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에 아예 DM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혹은 CIPN이 이미 이전에 여러 가지 뭐 상황들에 의해서 있다면
아예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라는 환자를 등록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관리해서 나온 게 어드밴스 이벤트라서 사실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어드밴스 이벤트의 비율보다 우리 프랙티스에서 이제 EV를 썼을 때 이제 어드밴스 이벤트는 조금 더 높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대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좀 간과하기 쉬운 부작용 중에 하나는 케모세라피 인듀스드 노지아 몸팅 MS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DC라고 하면 사실 좀 뭔가 표적 치료제의 느낌이 나고 해서 별로 이런 CIMV는 심하지 않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엠포투만 베로틴 같은 약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에너투나 사키스토나 고비테칸 같은 약은 하이 에메토제닉 리스크여서 아주 적극적인 CIMV 예방을 해야 되는 약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별거 아니겠지 생각하고 뭐 스테로이드 덱사만 좀 쓰고 시작한다든가 그러면 그 다음번 일주일이나 2주일 뒤에 갔을 때 환자가 엄청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치도 이런 CIMV에 대한 조치도 아무리 신약이고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확인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좀 ADC가 어떻게 이제 다음 단계로 연구되어지고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 이제 컨비네이션 스트래티지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ADC를 여러 약제와 이제 컨비네이션 하는 건데요. 이제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ADC와 IO, 좀 EVP 레지멘이 여기에 속하겠죠. 이게 있고요. 또 ADC와 ADC를 다른 ADC끼리 이제 한꺼번에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ADC 안에 듀얼 드럭을 붙여서 페이로드를 두 가지 종류를 붙여서 하는 방식의 또 이쪽에 콤비네이션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방법이 있고 또 ADC와 RT를 같이 했을 때 RT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안티젠들의 익스프레션이 더 증가된다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이제 ADC, RT를 컨비네이션하는 요법들이 또 시도되어지고 있습니다. ADC와 IO를 추가하는 것은 이제 EVP는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ADC와 IO들이 뭐 사키스토 고비테칸이나 트러스트만 뭐 데루스테칸 또 디스타마 베로틴 같은 약들이 여러 IO와 이제 병합한 요법들이 비교적 이제 얼리 스테이지 연구들이지만 진행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몇 년 이내에 여기서 이제 또 다른 EVP 같은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약제가 이제 보고되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정도는 이해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블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 약제는 쉽게 말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EV와 SG를 이제 같이 쓰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제 타겟하는 안티젠이 종류가 다르고 또 페이로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시너지칸 이런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하는 거고 다만 톡시시티가 문제이기 때문에 원래 그 특히나 이제 SGA와 뉴트로페니아 같은 게 이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원래 SG의 그 10mg이 아닌 뭐 8mg, 7.5mg으로 이제 줄인 도주로 됐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콤비네이션을 했더니 ORR이 거의 70% 가까이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방식으로의 치료가 중요한 치료 옵션의 추후에도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시도되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하나의 안티바디에 다른 종류의 페이로드를 두 가지를 붙이는 이제 듀얼 드럭 ADC도 이제 시도되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 뭐 확증적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DC를 단순히 이제 지금까지는 팔리어티브 세팅에서의 치료에 대한 옵션들을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수술 전후에 ADC를 이용한 치료가 이제 시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뭐 잠깐만 코너로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 보통 하나의 약자가 새로 개발되면 팔리어티브 세팅에서 모든 스탠다드 오브 케어를 마치고 마지막에 시도하는 것으로서의 이제 평가를 먼저 시도하고요. 여기서 효과가 확인되면 이제 서드 라인 그리고 효과가 확인되면 이제 퍼스트 라인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약제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퍼스트 라인에서 이제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 그때 하면 이제 페리오퍼러티브 세팅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특히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사이즈를 줄이는 리스폰스 레이트 높은 경우에는 이런 마이크로 메타스타틴 인전의 이라디케이션 능력도 좋을 거다라고 조금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EVP 요법 같은 경우 리스폰스 레이트이 거의 이제 60% 가까이 되고 했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같이 쓰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충분히 생각하고 이제 그러한 시도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ADC의 페리 오퍼러티브 세팅의 치료는 뭐 EV 펜브로요법을 이용한 뭐 EV303, 시스플라틴 인 엘리저블 환자에서 시스타판 엘리저블 환자에서 했던 뭐 EV304 연구, 뭐 디스타마 베로틴과 톨리파리맙을 이용한 뭐 연구 등등이 이렇게 있고요. 뭐 이런 팔리어티브 세팅에서지만 그 효과를 봤을 때 충분히 이제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아마 다들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 팔리오퍼러티브 세팅은 팔리오티브 세팅과 다르게 이제 시스프라틴을 쓸 수 있냐 없냐가 시스프라틴의 효과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강조되어지는데요. 사실 시스프라틴이 쓸 수 있는 환자에서의 시스프라틴을 이용한 페리오퍼러티브 트리트먼트는 지금도 비교적 공고히 잘 치료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시스플라틴 인엘리저블한 환자에서는 시스텍토미 전후의 치료 옵션이 사실은 되게 좀 애매하고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시스플라틴 인엘리저블한 환자는 퍼포먼스가 많이 안 좋은 환자들이 많아서 수술적 치료 자체가 적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수술을 적극적으로 하는 병원들에서는 이 전후의 치료를 뭔가 해줘야 이 시스테믹한 디지즈의 컨트롤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추후 재발할 때 그것에 대한 게 있을 건데요. 저는 이런 EVP가 이렇게 시스플라틴 인엘리저블한 환자에서도 효과가 이렇게 더 월등한 면도 보여줬기 때문에 EV 최소한 인엘리저블한 환자들에서의 ADC를 이용한 페리오퍼러티브 트리트먼트의 치료 전략은 조만간 하나의 프랙티스로 되어지는 증명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지만 예측해 보게 됩니다. 끝으로 이 ADC라는 약이 그러면 우리나라의 환경에서는 어떻게 발전할까, 어떻게 시도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한번 제가 임상의사지만 제약회사 등의 이제 시선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ADC는 여러 이제 구조물들이 병합되어 나름 이제 예민하게 역할을 하면서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 약인데요. 그만큼 이제 이런 하나하나에 다 이렇게 특허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링커를 어떻게 하냐 해서 다 특장점이 있고 그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을 또 조금씩 더 보완한다면 그야말로 이제 3세대를 넘어서 4세대, 5세대 ADC가 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그 많은 스타트업과 제약회사들이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뭐 희망과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 하나의 이제 예를 들어본다면 이제 GCSF에서의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의 어떤 뭐 발전이랄까요? 제가 한번 본다면 원래 이제 데일리 투여하는 이제 필그라스팀에 이 페길레이티드 기를 붙여서 대사를 느리게 해서 한 번만 투여해도 되는 페길레이티드 이제 필그라스팀이 개발이 되는데요. 이렇게 필그라스팀에다가 이 무거운 페길레이티드 기를 이제 붙여서 만든 약제라고 하겠는데요. 이 약제라 다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필그라스팀이 메로의 스템셀과 반응하는 부위가 이 부위라고 했을 때 이 부위가 이제 페길레이티드 이제 원래 페길레이티드 필그라스팀에서는 이 페길레이티드 여기를 좀 같이 감고 있어서 예를 들어 이제 좀 부착이 조금 원활치 않았다고 했을 때 이 부착하는 위치를 이 위로 좀 당겨서 페귤레이트를 붙여서 만든 약이 쉽게 말하면 이제 페그테오그라스틴, 누라페이라고 알 수 있는 녹십자의 약이고 이거는 이제 그냥 단순한 카피약이 아니라 이제 바이오시밀러 제제로 승인을 받은 거죠. 이런 약이고요. 더 나아가서 좀 다른 방식으로 페귤레이티드를 다른 곳에 붙인 약이 롤론티스라고 알고 있는 한미제약의 약품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래의 제재가 있지만 조금씩 수정해서 새롭게 더 유능한 약제를 만드는 게 참 저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사람들이나 제약회사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이 ADC에도 조금씩 변형하면서 약제의 성능을 보완해서 좋은 약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왠지 우리나라 회사들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약제를 저 같은 임상의사가 또 평가하고 근거를 만들면서 저는 저대로 또 하나의 이제 그런 연구 경험과 그런 걸 쌓아서 실제 치료에 도움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ADC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고 뭐 조심스럽지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다양한 약제들이 개발되고 있고 같은 안티젠 안에서도 조금씩 보완한 여러 종류의 약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약제들을 우리나라에서도 개발해서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긴 시간으로 ADC에 대한 기본 메커니즘과 키 컴포넌트, 그리고 주요 약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앞으로의 몇 가지 도전적인 과제들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쯤에서 한번 제가 이렇게 유튜브 콘텐츠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 다들 우리 한방이님들 저랑 같이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현재 병원을 사직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당연히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 위주로만 하고 싶다는 이제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 봤더니 뭐 그래도 여행, 뭐 그리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그리고 의외로 제가 책 읽는 거를 좋아합니다. 독서, 또 뭐 유튜브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보니까 제가 이제 최소한 의학적인 것과 봤을 때, 우리 의학으로 봤을 때는, 종양내과적인 의학으로 봤을 때는 지식은 나이가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느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경험은 당연히 계속 쌓여가고요. 그렇지만 이제 에너지는 이제 점차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래도 제가 지금은 한 요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의 지식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또 그걸 경험도 쌓여 있고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진 않아서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를 한번 이렇게 제작해서 컨텐츠를 올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즐겁게 녹음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이 여러분들 계속 저 유튜브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유튜브 콘텐츠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이제 이 도움이 되는 한방이는 이제 누구일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제 어떤 종양내과적 지식과 관련돼서 이제 하나의 정도를 좀 표현해 본다면 일반인과 이제 종양내과 이제 전문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또 일반인보다 조금 더 잘 아시는 분들은 또 암 환자분, 보호자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정말 잘 아시는 분들은 거의 이런 수준까지 있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정도를 표현하면 이럴 것 같고요. 또 암 환자를 진료하는 종양내과 의사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소화기내과 선생님들이나 뭐 그런 다른 과 선생님들도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되고요. 요 정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과대학 학생이나 또 PK 실습생은 그보다는 좀 더 지식이 있으니까 요 정도쯤 될 것이고, 그 외에 이제 내과 전공의 선생님이나 혹은 종양내과 PA 선생님, 병동 간호사 선생님, 혹은 이제 암과는 전혀 무관한 예를 들어 이제 저희 와이프와 같은 일반 신경과 의사 같은 일반 의료진들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보기에 이제 제 영상이 그래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은 요 정도에서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께서 이제 관심을 갖고 본인들이 관심이 있거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컨텐츠 내용을 선택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이 컨텐츠를 만들고 나면 일반 의료진에 속하는 제 와이프에게 꼭 듣게 해서 와이프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생각이 되면 적절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컨텐츠라고 하겠습니다. 네, 한방이 여러분들 이렇게 ADC에 대한 내용을 저의 제주 여행과 함께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번엔 이 ADC와 연결되어서 유로세리알 캔서, 즉 방광암에 대한 내용을 새로운 여행지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